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상수지가 39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담보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2020년까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아시아 신흥국 중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이며 코스피 연중 최고치 돌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60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206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29일 전날보다 0.64% 오른 2061.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60선에 안착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 3일 이후 근 3년 만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2% 내린 541.8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2분기 국내 총생산 예비치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며 국내 증시가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효과가 여전히 국내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 행보를 펼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3,500억 원가량의 주식을 쓸어 담으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기관도 약 1,3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 수급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개인은 4,6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운송장비 등이 3%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업, 전기전자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고공행진을 거듭한 증권이나 건설 등은 1% 이상 하락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이목재, 서비스 등도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이 크게 약진한 가운데 삼성전자, 신한지주, KB금융, KTNG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에 SK하이닉스가 4% 이상 하락했고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라인의 고평가 논란 속에 네이버가 4% 가까이 밀렸습니다. 네, 그리고 연일 잘 나가던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에 따라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군요. 네, 각종 악재에도 흔들림 없이 질주하던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29일 SK하이닉스는 유가 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4.62% 하락한 44,400원의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1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52,400원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주가가 무려 15.27%나 하락한 셈입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식과 해외 전환사채 전환 소식, 여기에 전년 대비 감소한 2분기 영업이익 등 악재에도 흔들림 없이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희 IM 투자증권연구원은 연초 이후 반도체 사이클을 주도했던 중화권 모바일 부품 수요는 7월 들어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반도체 업황 하락세를 반영해 목표가를 5만 원으로 하향하고 단기 반등 시 비중 축소를 권유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지금이 오히려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영주 현대증권연구원은 디램에 대한 수요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황 정점 논란은 무의미하다며 정점 논란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배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상수지가 39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올해 연간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인 840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79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5월에 90억 8천만 달러보다는 흑자폭이 감소했지만 2012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정영택 한은경제통계국장은 내수가 부진해 경상수지 흑자가 커진 측면이 있지만 국내 제조업체의 비가격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호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시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오늘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받은 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사 분쟁 건수는 23건, 올해는 4월까지 6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국민, 기업은행에서 담보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 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오는 2020년까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오늘 증권업계가 전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 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게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축 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인 7억 7천여만 톤의 30%인 2억 3천여만 톤입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하며 배출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이며 코스피 연중 최고치 돌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과 인도에 뒤처졌던 한국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한 주간 한국 증시에서 5억 4,700여만 달러를 순매수해 한국과 인도, 대만 등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간 외국인의 관심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인도 3억 300만 달러와 대만 2억 2천만 달러 등 같은 기간 흘러들어간 외국인 자금 규모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조업 아웃소싱의 핵심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자, 국제부 김현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리카 지역이 제2의 친디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넓은 대지와 값싼 노동력, 전폭적인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조업 아웃소싱의 핵심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가 세계 기업들을 끌어들였던 중국과 인도의 아성을 넘보며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는 당초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대상으로 했던 중국의 투자가 제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저렴한 노동 비용을 앞세워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을 대거 유치했던 중국이 비싼 인건비 때문에 자신들의 공장을 다시금 아웃소싱하기에 이른 것이죠. 글로벌 브랜드 나인웨스트, 게스 등의 신발 외주업체인 중국 후아지안의 경우 지난 2012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제조 공장을 설립해 한 해 20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후아지안은 현지인 3,5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월급은 40달러 정도로 중국인 평균 월급인 560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저스틴 린 위프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에티오피아, 케냐,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수출 업체가 창출하는 제조업 일자리를 차지하려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아프리카 대륙 내 1위 외주 유치 국가인 이집트를 비롯해 가나, 앙골라 등은
글로벌 의류업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넘어 생산을 담당하는 젊은 노동인력이 풍부하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54개국 11억 인구의 평균 연령은 2010년 현재 23.5세에 불과하며 15에서 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5억 명에 이릅니다. 이에 미국이 의류, 섬유, 에너지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수입 물품에 무관세, 무쿼터 특혜를 부여하는 등 글로벌 각국은 아프리카를 새로운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아프리카가 이제 세계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을까요? 네,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제조업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케냐와 모로코 등 아프리카 신흥 강국들이 IT 외주 유치에 적극 나서며 이 분야의 전통적 강국인 인도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케냐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IT 허브를 목표로 수도 나이로비에서 60km 떨어진 마쿠에니 카운티에 아프리카판 실리콘밸리인 쿤자 기술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개발 목표는 20년간 5개년 4단계 공사에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기술 연구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과 공동 부문의 공공 투자로 조성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구글, 화웨이, 리서치 이모션 등 20여 개의 세계적 기업과 사파리콤 등 현지 기업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코 정부 역시 IT 외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트라 카사블랑카 무역관에 따르면 모로코 정부는 카사블랑카 및 라바트 지역에 IT 아웃소싱 지구를 설립해 8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어 테투안, 페즈 등 지방 도시에도 유사한 아웃소싱 지구를 만들어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관련된 소식을 국제부 김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임직원 상당수를 본사와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내의 긴장감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정보기술업체들이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에서 무섭게 경쟁력을 키우며 치고 올라오는 등 국내의 여건이 악화되는 데 대해서 초강수를 두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1일 각 사업 부분별 임원들을 상당수 재배치하는 인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돼온 글로벌 영업망 재구축 작업의 마무리 단계인 직업인장 인사도 단행하고 고강도 경영 혁신안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는 본사 직원 150여 명이 각 사업 부분 현장으로 배치됩니다. 사업부별로 보직 변경된 인력들은 모바일, 가전, 부품 사업부 현장에서 스피드 경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긴장감을 한층 높이는 이유는 지난 2분기 실적이 어닝쇼크 수준인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7조 2천억 원에 그친 데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영업이익은 24.45% 감소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모바일 분야에서의 부진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직의 군사를 뺄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 인사, 재무, 홍보 분야 등의 우수 인력을 영업, 마케팅, 생산관리 부문으로 돌려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놓으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임원들은 출장 갈 때 거리와 상관없이 비즈니스석을 탔지만 앞으로 비행시간이 10시간 이내면 무조건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하고 출장비와 수당도 20% 삭감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행되는 삼성전자의 현장 경영 강화가 3분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건설사들의 높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 해운대에 301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선 데 이어서 지난 10일에는 인천 송도에 305m 높이의 타워도 준공했습니다. 서울 잠실에는 550m가 넘는 빌딩도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 초고층 빌딩은 건설업체 기술력의 상징이기도 하죠.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2011년 준공된 위브더 제니스타워입니다.
높이 301m, 80층 규모의 이 빌딩은 1,800여 가구를 수용하는 3개의 주거동과 1개의 상업용 건축물로 구성됐습니다. 초고층 빌딩인 만큼 첨단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콘크리트가 고온에 노출돼 파열되는 폭열 현상을 막기 위해 폭열방지공법을 적용한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건물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풍하중 및 지진 하중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했습니다. 지난 10일 인천 송도에 준공된 동부가 무역센터. 이 건물은 지상 68층, 높이 305m로 해운대 301m 빌딩을 불과 4m 차이로 앞서 국내 최고 높이 빌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층부터 33층까지 국내외 기업이 입주하며 38층부터 64층은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섭니다. 이 빌딩은 위성 항법장치 센서가 장착돼 있어 바람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건물의 진동 변형 등이 실시간으로 계측돼 건물의 안전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동부가 무역센터는 지하 1층에 별도의 통합 방제실을 설치해 전력, 조명, CCTV 등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층 빌딩에는 해당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국내 건설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건설 역량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중동의 부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신흥도심에 솟은 전체 높이 828m의 부르즈 칼리파와 대만의 랜드마크 508m 높이의 타이페이 101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 잠실에 공사 중인 높이 555m, 123층의 이 빌딩은 국내 마천루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3조 5천여억 원, 공사 인력은 연 400만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물인 만큼 최첨단 기술도 눈에 띕니다. 강풍에 저항하기 위해 내풍 설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건설사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초정밀 측량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저희 현장은 최상층엔 위성 측량 수신기 3대와 지상엔 상시 관측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최소 4대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위성신호를 수신받아 건물의 수직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높이 경쟁이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등이 그것입니다. 건설업계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초고층 빌딩 건축 기술력이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만큼 일부 빌딩의 안전 문제 등도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건설업계의 마천루 경쟁이 국내 주요 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올해 추석 식탁 차림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추석이 2주가량이나 빠른 데다 고기와 어류, 채소 등은 공급량이 줄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품 매장입니다.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장바구니를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지난 20일 기준 100g당 2,184원으로 전년 대비 15.6%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산지에서 진행된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든 탓입니다. 한우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우 1등급 기준 등심 100g 가격은 6,393원으로 전년 대비 7.2%, 불고기와 갈비는 각각 11.7%, 6.9%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축산물 중에서 우유 가격이 9.2%, 계란이 10.3% 올라 AI로 수요가 감소한 닭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채소 역시 7월대 이른폭염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가락시장의 채소 평균 도매 가격은 지난 6월 대비 적상추가 25%, 백다다기 오이가 33%가량 올랐습니다. 배추 역시 35%, 시금치는 무려 58%가량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올해 추석은 38년 만에 가장 이른 9월 8일이어서 햇과일 등 일부 제수용품은 가격이 폭등하거나 품귀 현상까지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사전 산지 개발 등 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수용품 관련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식탁 물가 인상과 때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고객님들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마트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제수용품 준비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추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평년보다 과일 수확 시기를 2-3일 앞당겨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고 과일 선물 세트 부족에 대비해 프리미엄급 정육 세트부터 제수용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실속형 선물 세트 물량을 20에서 40%까지 늘려 준비했습니다. 롯데마트도 신선식품 상품 기획자들이 전국 과일 주산지를 돌아다니며 물량 확보에 나섰으며 홈플러스는 핵과일 수확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두리안, 키위, 멜론 등 열대과일 세트 구색을 대폭 강화하고 왕새우, 연어, 크랩, 랍스터 등 이색 수산 선물 세트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염과 때이른 추석을 앞두고 식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업계의 물량 확보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소비자들의 시름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